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끝자리 3278 쓰시는 분. 우리가 자초한 외교를 국민 감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집권당은 추락하는 여론을 반일 감정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도 일본은 동맹국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외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자초했는데 한국당은 친일로 가두려는 프레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818님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합의 파괴가 원인인데 왜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도발을 우리 정부나 여권이 총선용으로 유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반면에 0919 쓰시는 분은 여유롭게 하다니요. 잘못 없이 깡패놈한테 얻어맞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유롭게 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7233번 쓰시는 분. 일본이 제발 땅을 치고 통곡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뭉쳐야 됩니다. 한국당과 조중동 노력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요. 우리가 거지냐?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의원이 이런 말을 어쩌다가 하게 됐을 정도로 예의도 염치도 잊은 1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일본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태국에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어떻습니까?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재 카드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베 마이웨이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는 구석이 있어서냐, 아니면 트럼프의 말빨이 안 먹히는 거냐,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거냐.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표면적인 상황은 일본은 100%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태국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고요. 이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자민당 간사장 정말 이 문전 박대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경입니다. 일본 가기, 우리나라의 국무회의격인 가기에서 한국을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일본 국왕이 공포하고 3주입니다. 20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다만 일날의 희망은 오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경에 이 태국 방콕 현지에서 열리는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회담입니다. 어제는 한미 외교장관만 만났지만 폼페이오가 중재하고 있는 앞에서 과연 일본이 또 미국의 제안을 거스를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유니클로 매장이 철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폄하하면서 사과를 반복했던 유니클로 첫 매장 회장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문을 닫는 지점은 이 종로 3가 유니클로 지점입니다. 현재는 이제 임대 플랜카드가 내걸렸는데요. 물론 유니클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임대차 계약 만료 때문에 철수한 거다. 불매운동과는 관련이 없다. 임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재연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최근 불매운동이 길어지면서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첫 이제 폐점하는 일본계 상점이 되는데 한편 이제 AK 플라자 구로 본점이 입점 중인 유니클로 구로점 역시 이달 말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이제 폐점에 따른 것이지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실무 이제 하고 있는 가게들 양국 모두 이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달 사이에 매출이 40% 정도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과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수출이 11% 줄었습니다.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월은 일본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친 건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하반기는 녹록지 않다라는 걸 예고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7개월 연속 0%, 0%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까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청은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총체적인 수요가 급감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뭐 기후 변화나 유류세 인하와 같은 외부 효과 그리고 이제 이 정책적 측면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이제 이상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다만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다라는 해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일본을 방문했던 국회 대표단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죠.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는 우리 방일단을 문전 박대했고 우리 측에서는 외교적 결례 아니냐, 구걸 외교를 하러 간 게 아니다 이러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역시 결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오늘 오전에 있을 일본 내각회의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회 방일단 의원 중 한 분이신 한일의원연맹 회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강창입니다. 어제 방일 마치고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뭐 문전박대했다, 빈손으로 왔다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뭐 빈손 저희 뜻을 전달하러 간 것이고요. 예. 충분히 얘기를 했고 문전박대도 아니고 그쪽에서 예의를 안 지켜서 이 약속해놓고 나오지 않은 거죠. 피해버렸죠 저희들을. 예. 그러니까 자민당 간사는 못 만났지만 사실 다른 그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신 거죠? 네네네네. 뭐 여야당 두루두루 다들 만나고 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습니까? 뭐 많은 얘기를 했죠. 지금 우선 저희들은 첫 번째 한 달 전에 저희들 방일단이 구성됐는데 예. 한 달 전에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방일단이? 예. 그래서 7월 30일 날 가기로 돼 있고 그때에 저희들은 이제 그 외교 협상 테이블에 나오라 이렇게 계속 피하지 말고 이거 계속 외교로 풀어나가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간 게 뭡니까 백색 국가 제외 문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하고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전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의원님께서 보도되기로는 우리가 거지냐 구걸 외려하러 간 거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그게 저희들이 그 자민당 다른 당 다 방문하고 또 자민당도 만나기로 했거든요. 네네.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피해버렸어요. 그냥 아마 화이트리스트에 제하는 거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만 피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죠. 신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누가 이제 물어보길래 예. 또 이제 만나려고 하느냐, 접촉하느냐. 왜 우리가 만나냐? 우리가 뭐 거지냐, 뭐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또 만나기 접촉하고 있느냐. 그쪽에서 자고 오면은 만나줄까 말까. 무슨 저기 안 나올 때 우리가 왜 또 가서 만나자고 네, 했냐. 네. 뭐 우리가 구걸하느냐. 네, 뭐, 그런 의도였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니카이 간사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 번이나 만남을 취소하는지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이웃은 핑계야 바쁘다고 그랬죠. 이 한국 친한파 의원이에요. 그분이 네. 제2인자고. 근데 아베의 정권을 떠받치는 한 계파의 수장인데, 네. 그분이 아베 측근은 아니에요. 예. 그런 속에서 아베 제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베 총리가 함구령 내려서, 우리한테 줄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강력 요구했을 때 줄 답이 없으니까 또 이리저리 핑계대서 피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아베의 입김 때문에 곤란하니까 그냥 자리를 조금 피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의 회담이 있었지만 결국 결렬이 됐고요.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를 시정해라 이런 말만 계속 반복했다고 하는데 이런 태도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강제징용 이 문제인지 지금 일본 정부 하는 얘기가 오락가락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청구권이 강제징용 판결이 처음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제 보복이라고 했다가 예. 요즘 또 안보 한국에 보내는 그 소재 부품들이 그 전략으로 좌화돼서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또 그것을 또 명분으로 내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별게 그러니까 아주 전설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가락 해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말이. 예. 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제 한국에 수출한 물품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이걸 또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하여튼 좀 뭔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 이런 느낌을 그러죠. 가지는 거죠.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안보 불안국이다. 안보 문제 때문에 우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보 불안, 지소미아 군사정보협정은 안보의 가장 핵심인데. 예.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헷갈려요. 그러면은 강창일 의원께서는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가기 결정한 다음에 이제 지금 품목이 처음에 수출 규제할 때 3개 품목이었는데 1,100kg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여유는 있어요. 1,100에서 과연 몇 개나 이제 할지. 네. 이번에 많은 일본 의원들이 북한에 넘어간다 하길래 아주 잘못된 정보 가지고 오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 줬어요. 한국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히 이 수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걸 충분히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은 실무자들끼리 뭐냐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만. 또 많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 1,100개의 리스트 중에서 또 일부만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고 일부는 또 그냥 괜찮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얘기가? 예, 가능하죠. 그거는 거기서 이제 가기 결정 내린 다음에 거기서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 3주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화되는 걸. 가기령만 이제 이 가기 결정만 이제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 수출, 엄격히 수출 규제 엄격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시간 여유는 좀 2, 3주 정도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한일 갈등에서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이 조금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국의 역할을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미국이 지금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 아니겠습니까? 삼각 공조체제인데 이거 자체에 깨질 위험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남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 동북아시아 전략하고 전부 체결돼 있고
이제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남몰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중재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은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식의 상황, 극한 상황이 왔는데 이제 미국이 좀 더 나서야죠. 미국하고 지켜야 될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이제 맞으려면 사실 그 네. 일본 가기가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를 해서 이걸 결정을 먼저 하는데 결정된 네. 사항을 오후에 한미일이 얘기해서 뭔가 다시 뒤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뒤바뀐다는 게 아니라 아까 수출 품목 1,100몇 개에 달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한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서로 협상의 여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오후에 예. 한미일 중재안을 통해서 그 예. 품목의 수량을 제한한다든가 뭐 다른 방식을 취할 여지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취지이신 거예요? 거기서 1,100 몇 개 중에서 한두 개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10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현재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중재안들이 아직도 이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단 어쨌든 일본이 뭐 어느 방식으로든 조금이든 많든 간에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것으로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전제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역할의 문제이고 네. 또 일본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거하고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요. 아주 파국으로 갖고 가겠다 이러면 그냥 계속 1,100개에 달하는 숲을 전부 다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네, 두고 봐야 된다. 네, 이런 네네. 얘기시고요. 네. 만약에 이제 두고 네. 본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오늘 일본 가기에서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오후에 있는 한미일에서 중재회의에서 중재가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파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미칠. 이 한일 관계가 최악형으로 치닫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것은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또 공은 당신들한테 넘어갔다. 우리는 이 우려 그리고 이 걱정들, 그다음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나갈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라. 한일 관계의 이제 파국의 책임은 당신 일본에 있게 된다.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일본이 그래 알았다.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죠. 거기에 가만히 어떤 있을 수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건 정부한테 물어봐야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네. 차근차근히 냉정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그래도 여당 의원이시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죠. 여러 보다 말이고는 정부에서 차근차근히 아주 여러 가지 수를 경수를 가지고서 네.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서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할 수 저희들이 있죠. 네. 정부에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일 그 끝번호 쓰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아베의 외교에 문재인의 외교는 50%도 못 따라가요. 냉정히 생각해보면 힘이 없어요. IMF 때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게 당했다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본이 한국을 동등한 국가로 안 보고 있는 현실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아베나 일본 사람들로서는 거꾸로 네. 한국이 자기네를 들고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식의 끝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간단한 민족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네. 이렇게 36년 그 불국 강균조 이겨내온 민족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모든 이 국민들이 다 일본에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불매운동이 반일 감정이 막 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구 정치인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들이 일어선 거예요. 옛날 30년의
지금 이제 불법지대에서 이제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제 되게 마음을 다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아베 정권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간단하게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쭙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 여야가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결국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요. 오늘 이제 본회의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추경 그 규모가 감액 규모가 좀 있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이게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식의 그 대응이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 국회 추경과 관련한? 지금 이제 해야죠. 국회가 뭘 하는지 국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경은 이제 경제하고 직결된 문제고. 네. 또 이 저 화이트리스트 이 문제 어떻게 국내 산업의 이 대응책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외통에서 통과된 축구 결의안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의 수출 규제, 축구 해제, 축구 결의안 이런 것들 전부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지금 당장 지금 뭐 전쟁이 나오면 좀 심한 얘기고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회가 추경 예산안 통과 안 시키면 그건 국민의 지탄받아서 마땅합니다. 오늘 뭐 저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인터뷰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만요. 청취자 여러분 춤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는 하는데 정말 못 추고 몸치입니다. 몸치.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춤을 주제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정말 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잘할까 참 놀라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 춤은 어떤 춤이 될 것 같으십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공연인지 그리고 그 공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 장애인 무용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영묵 조직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열리는 그 장애인 국제무용제. 사실 좀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인지 짧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무용제는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국제장애무용제입니다. 세계 장애인 무용가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목재, 특별한 미학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춤축제다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하는 최초의 그런 무용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장애인 무용 보급을 위해서 힘을 보태고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사람들한테는 본능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흥겨우면 콧노래가 나오고 어깨 춤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장애인들한테는 본능적인 이런 것조차 제한되어 있고 허락이 안 된 것처럼 되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춤을 추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아니면 또 비하하고 얕보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보니까 장애인들이 춤을 배우고 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춤판이라고 하는 이곳이 장애인들한테는 마치 금남이 집처럼 높은 담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춤출 권리를 찾아주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장애인 춤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노래 이런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인데 장애인 분들은 그동안 이제 이런 곳에서도 좀 약간 소외되어 왔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장애인 무용을 소개를 했을 때 장애인 분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었습니다. 부정적인 분들이 계셨어요. 내 꼴 남한테 보여주냐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장애인이 됐지? 저런 춤을 추냐. 나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저런 춤 못 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이것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을 또 이렇게 부러워만 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보고 저희들이
장애인 춤판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좀 봤어요. 장애인 스포츠 올림픽 이런 거. 근데 춤추시는 건 사실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춤을 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하체가 장애를 입은 분들한테는 다리 동작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A가 안 되면 A 다시라고 하는 이런 방법대로 이제 춤을 만들고 연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연습을 하면 작은 무대에 이렇게 올라설 수가 있고, 예. 특히 이제 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휠체어 춤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하게 멋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제 그 바닥 표면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춤이 시작되어지고 끝날 때까지 춤을 추는 것은 휠체어밖에 없어요. 바퀴를 이용해서 추니까 그게 가능하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랙 이글스라고 하는 에어쇼 하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이 비행기는 하늘에서만 춤을 춰요. 네. 땅 지면에 닿지 않고 예. 휠체어 무용은 오직 바닥 단면, 바닥 이 바닥을 뛰지 않고 붙어서 춤을 춘다고 하는 이런 아주 묘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관심을 안 갖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들 예를 들어서 춤 춘다고 하면 그들의 그 해맑은 웃음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다 공감하는, 그러면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즐거운 이런 모습들을 아주 원초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박자에 맞추고 음악 리듬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섬세한 그 모습들, 음악이 빠진 춤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감동을 못 느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성마비 같은 이 장애를 가진 중증들은 걷는 것조차 뒤뚱뒤뚱거려가지고 그러면서 참 불안해 보이는데 그분들 발걸음에 뛰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예술로 색다른 몸짓으로 표현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제장애인 무용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분들이 춤추는 우리나라 그 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올해 4월달 그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그 에세나 모바일 그 춤 경연대회를 나갔었습니다. 13개 팀이 모였는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리가 이제 최고의상 1등을 수상했어요. 만장일치로요?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또 독일, 핀란드, 대만, 일본 같은 데가 저렇게 공연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구나, 우리 수준이 여기까지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요즘 그 아담 벤자민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안무가가 지금 장애인 무용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무용수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무용단에서 춤춰도 될 친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친구들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해서 저희가 우리의 그 춤 수준들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장애인의 춤이라는 것이 장애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그 춤을 감상하는 우리 관객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춤은 장애인들의 잠자는 몸을 깨우는 거다라고 장애인 무용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우리의 공연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 무용제를 왔더니 장애인은 안 보이고 놀라운 작품은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전, 내가 상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대한민국 국제장애무용제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놀라운 이 광경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분이 이 감동 때문에 너무 놀랍다면서 햄버거를 300에서 30개를 사다가 그 분장실에다 놓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고 하면서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는 안 보이고 춤만 보이더라. 이 말이 제일 멋있는 말 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열리는 무용제 올해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제무용제 최영묵 조직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일든 간에 관계가 시들해지면은 사람은 변해. 혼자가 아니란 사실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때가 오지. 우린 날 위해 목숨을 건 적도 있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한다면은 난 우디의 친구가 아니지. 누가 같이 할래? 네가 자랑스럽다, 카우보이. 게다가 앤디가 떠나도 버즈가 늘 내 곁에 있어줄 텐데 뭐.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요즘 같은 텔레비전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하는 주말의 영화 제일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외국 영화를 보는 거, 특히 그 외국에 잘생긴 헐리우드 스타들이 한국말로 얘기해주는 거 그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뭐 알랭 딜론, 클린트 이스트우드 뭐 엄청 멋진 배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잘생긴 배우가 또 아주 멋진 목소리로 더빙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 얼마 전에 별세한 성우 고 박일 씨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사실은 좀 저도 갑자기 놀랐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쨌든 자세한 얘기 나눠볼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요즘 가장 핫한 정말 인간적이고 소탈한 우리 연애 전문 기자가 이렇게 소탈해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요. 자, 성우 박일 씨 어떤 분입니까? 네, 원래 이제 본명은 조복형 씨인데요. 이름이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 네, 이미지하고. 예. 향년 69세로 주무시면서 이제 지난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뭐 이분은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많은 남성 헐리우드 스타, 그리고 또 만화 속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 저처럼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와 마징가 제트 이 목소리를 하셨던 분이고요. 네. 또 특이하게도 많은 이 드라마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제1공화국, 육남매, 황금거탑 뭐 이런 거에 출연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 그레이스 켈리나 엘리자베스 테일러나 오드리 헵번이나 비비안니, 메릴 스트랩의 목소리 연기를 하신 장유진 씨가 굉장히 파트너를 이뤄서 그렇죠.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우만 하신 게 아니라 배우도 사실은 직접 하시고 그렇죠. 연기도 하셨다. 그리고 막 정말 내노라 하는 당시에 최고 배우, 여배우들의 상대 남자로 많이 역할을 하셨다 이런 얘기네요. 김대호 기자가 혹시 직접 만나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이 90년대 때 제가 여성지 기자를 할 때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이 성우분들을 인터뷰할 때는 가장 쏠쏠한 재미가 네. 그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삶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하셨던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하면은 네. 꼭 직접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재미있게 이제 함께 이제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도순 씨를 속였던 일화 이주일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예. 이 송도순 씨를 속였던 일화를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배꼽을 잡으면서 펜을 쓰지 못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조금 더 저희들에게 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오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도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성우분들은 사실은 전화로 만약에 뭐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사실 그런 거한테 적합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네요. 이건 농담입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박일 씨가 그 성우계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하는데 왜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뭐 선행 같은 걸 많이 하셨나? 네, 1차적으로 뭐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술을 많이 사셔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술을 많이 사셨고 이 후배 남자 성우들이 집에 늦게 들어갈 때 항상 박일 선배님이랑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은 다 이제 아내들에게 통했던 그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배역을 맡게 되면 계속해서 한 분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유를 조금 이제 밀어주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소설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 그리고 이제 드라마와 관련돼서 이제 이 목소리 재능 기부를 후배들을 독려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근데
예전에 막 라디오 드라마도 많았고 또 더빙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성우들이 많이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어를 사람들이 많이 잘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막으로 해결을 하고 더빙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 박일 씨 설명 좀 드려야 될 텐데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를 나오셔가지고 한양공대? MBC 예. TBC 성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공과대에 다닐 때 졸업 논문이 뭐였냐면은 이 성우와 마이크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제목은. 그래서 이제 TBC에 채용이 됐던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 더빙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이제 음성 다중이나 아니면 또 문자 이렇게 자막 형태로 해서 많이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 맛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그 당시 느꼈던 심정을. 어쨌든 많은 분들의 추억으로 남은 목소리 연기를 펼쳐주셨던 성우계의 큰별 박일 씨.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오래오래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내용이죠. 프로듀스 X101 이거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팬들의 대응이 엄청 조직적이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도 들어갔고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CJ ENM 산하에 이제 엠넷이 있는데요. 네. 이 CJ ENM이 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업무방해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미 이제 엠넷 제작진들과 문자투표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어제였죠. 이제 이 진상조사위원회 고소 고발인 260명이 네. 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점점 사건 자체가 이 법률적인 어떤 판단 부분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하고 업무상 위계에 의한 방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런 걸로 한 것 같긴 한데요. 문자를 받는 그 업체까지 막 압수수색하고 네. 되게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도 좋아하는 연예인 후보한테 투표하는 방송을 가지고 무슨 고발까지 하냐,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서요. 지금 단순하게 금액적으로만 계산하면 예. 문자 투표가 약 140만 개의 문자 메시지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100원씩으로만 따지더라도 1억 4천만 원이 되는 형태인 거죠. 한 주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모인 게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이제 MD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획사에서는 기회비용이라 그럴까 투자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방송사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수익적인 부분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찌됐든 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건 아니면 청소년이건 공정에 관한 문제, 정당해야 된다는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좀 예전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세월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1965년도 한일 협정이 이루어질 시절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 한국 프로레슬러 장영철 프로레슬러가 경찰 수사 도중에 프로레슬링은 쇼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맞아요.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쇼다 진짜 스포츠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일본 선수와 하는 도중에 이게 밝혀지면서 그렇죠.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 승부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또 레슬링이든 이번 이 프로듀스 X 원어원과 같은 경우에 쇼이고 더 재미를 줘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런 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이제 조금은 공정한
측면에서 집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뭐 이걸 뭐 정치 관련 앙케이트나 뭐 이런 부분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판정을 맡길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좀 저는 또 한편으로 엉뚱하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프로듀스 X101 그 사무실, 제작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지만 네. 그 유료 문자 투표 집계를 맡은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 업체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그냥 곧바로 넘겼습니다.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이 업체하고는 나중에 거래를 안 하겠구나. 그러면 그 문자 투표 업체 분명히 좀 중소기업일 텐데 나중에 이 수입원이 끊기면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이건 좀 엉뚱한 소리긴 하죠. 근데 몇몇 업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괜찮습니까? 프로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요즘 젊은 세대 키워드가 공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결국 투표 조작으로 이렇게 얼룩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그 논란으로 인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된 오디션 프로그램인 형태이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다양한 이제 포맷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네. 더 이상의 포맷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팬들이나 네티즌들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만 집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실제적으로 뭐 변수들이 작용할 수 있는 전문가 패널이 이 약간의 그 알파 점수를 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 그 4867번 쓰시는 분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투표가 너무 적어서 실투표수의 일정 수를 곱해서 많아 보이게 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자를 유도하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문자 참여가 적으면 네. 사실은 그 프로그램 만드시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조작을 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특히 이런 그 쇼비즈니스 쪽에서는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변수들이 일치한다는 측면이거든요. 1위와 2위, 3위, 4위 득표차 이런 거 들어갔다는 거죠? 2만 제가 숫자 약해가지고 29,978표인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을 거라는 게 그 많은 이제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문자로 보내주신 의견과 비슷하게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젊은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애인은 안 보이고 춤만 보였다. 오늘 대한민국 국제장애인 무용제 관련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죠. 장애인의 춤을 만난 관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진심은 전해지고 진실은 이기는 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팎으로 정말 힘듭니다. 잠시 후 10시에 일본 가기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진심은 전해지고 진실은 이길 겁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